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동진과 동진에서 활약했던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동진 초기에 활약했던 두 명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그 전에 지도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 지도가 동진의 초기 지도입니다. 근데 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모든 영토가 사실 처음에 진나라의 영토였거든요. 그런데 이 진나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팔호왕의 난이 일어나서 완전히 북방이 난장판이 되죠. 그러다가 흉노족이 반란을 일으키고 각지의 여러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하죠. 그런 와중에 전조의 유효, 구조의 성력이 라이벌 구도를 형성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됩니다. 그 외에도 서북의 전량, 또 익주 지방의 성한, 또 북방의 모용성비, 또 탁발선비, 그 외 여러 선비족들이 활거하고 여러 나라들이 난립하는 그런 복잡한 시대가 됩니다. 결국 이 등살에 못 이겨서 진나라가 남쪽으로 쫓겨 내려오죠. 그것이 바로 동진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연두색 영토가 동진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통일 진나라에서 이제 남쪽 한 귀퉁이만 차지한 동진이 되는 겁니다. 많이 위축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자, 오늘 두 명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었죠. 그 두 명 중 한 명은 충신이고 한 명은 역적입니다. 바로 조적과 왕돈입니다. 우선 조적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조적은 남쪽 동진에서 활약했지만 고향은 삼국지 유비와 같은 북쪽 탁군 출신입니다. 현재 중국 수도 북경 근처죠. 자, 이름은 조적입니다. 자, 고향은 말씀드린 대로 탁군이고 유비와 같습니다. 자, 특징은 어렸을 때부터 큰 뜻을 품었다고 해요. 배포가 큰 그런 남자다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충성심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공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회남 또 중원지방을 평정한 그런 공이 있습니다. 자, 여기 황허랑 요 장강이 흐르잖아요. 이 사이에 여기 회수가 흐르는데 이 회수 이남지방, 즉 회수와 이 장강 이 사이에 있는 땅을 회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적이 이 땅을 회복시켰고 더 나아가서 이 중원지방 일부분을 평정한 그런 공이 있다는 겁니다. 의외로 공적이 많은 인물입니다. 조적은 유곤의 친구입니다. 제 영상 성륵편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유곤은 병주자사로서 성륵과 치열하게 싸우다가 부하의 배신으로 죽었죠. 아무튼 조적은 과거 북쪽에 있을 때 유곤과 같이 잠을 자게 됩니다. 원래 친구들끼리는 같이 이제 잠도 자고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잠을 자다가 새벽에 닭울음 소리를 듣고 깼다고 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쁜 소리가 아니다. 갑자기 자다 일어나서 춤추고 왜 이런 말을 할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조적은 이날따라 이 닭울음 소리가 뭔가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날의 좋은 징조처럼 여겨서 이런 말은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날따라 유독 그 말이 귀에 박히는 경우가 있죠. 아마 이때 닭울음 소리도 조적의 귀에 깊게 박혀서 특별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당시 중원에서 팔왕의 난이 일어난 후 각종 오랑캐들이 개판을 치니까 결국 조적은 장강을 건너 사마해를 만나게 됩니다. 사마해는 진나라 즉 서진의 반괴 황족으로 북방의 난리를 피해 남쪽에서 털을 잡고 있었거든요. 서진의 황제들이 흉노족 유총에게 계속 죽임을 당하자 황제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동진의 초대 황제 원제가 되죠. 자, 원제라는 시호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황제들에게 시호나 묘를 붙이잖아요. 뭐 세종, 뭐 정종 이런 거 묘호고 무제 뭐 이런 건 시호죠. 아무튼 이 원제 하면 보통 동진의 사마해를 말하는 겁니다. 조적이 이 사마해를 만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진황실이 몰락한 것은 황족들이 서로 물어뜯어 오랑캐들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 조적 같은 사람에게 군대를 통솔하게 해 국벌을 명하신다면 이 소문을 듣고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즉 자신을 써달라고 강력하게 어필한 것이죠. 이는 국벌을 통해 오랑캐를 쓸어버리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해서 안전만을 추구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게 참 대단한 거죠. 그러나 사마해는 북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마의 성격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실제 북방에서 오랑캐들의 힘을 체험했던 사마해로서는 괜히 오랑캐들 찔렀다가 그 오랑캐들이 열받아서 남쪽까지 치고 내려오면 큰일 나거든요. 일이 그렇게 되면 진짜 갈 데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충성으로 북벌을 진행하고자 하는 조적에게
하지마! 안 돼! 하면 지도자로서 모양새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해 허락은 합니다. 그래 라고 있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 천천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병사는 단 한 명도 주지 않고 갑옷과 무기도 하나도 내주지 않습니다. 그냥 1000명분의 양식, 3000필만을 조족에게 내어줍니다. 그런데 이 포라는 옷감이 굉장히 얇고 통풍이 잘 돼서 여름 옷감이지 겨울에는 못 입거든요. 전쟁을 하면 당연히 겨울도 대비해야 하는데 그만큼 사마해가 지원을 아주 짜게 해준 겁니다. 그냥 지원해주는 척만 한 거죠. 그러나 조적은 불평 없이 스스로 병사들을 모집해서 군대를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북벌을 위해 장강을 건너게 됩니다. 배가 장강 가운데쯤 갔을 때 조적은 돛대를 두드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 조적이 중원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다시는 장강을 건너지 않으리. 즉 북벌을 성공하지 못하면 결코 살아서 장강을 건너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사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조적의 이러한 결연한 의지에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인 거죠. 아무튼 조적은 장강을 건너 해음의 자리를 잡습니다. 해음은 바로 그 유명한 명장, 한신의 고향이죠. 자, 이렇게 장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흐르고 있는데 조적이 이렇게 장강을 건너면서 중원을 평정하지 못하면 다시 장강을 되돌아 건너지 않으리 하면서 시한수 읍절이죠. 그리고 여기 회음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한신의 고향. 자, 여기서 처음 기지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회음은 지금은 화이안시라고 부릅니다. 그런 후에 조적은 대략 주변을 평정하고 계속 북상해서 황하 바로 밑에 있는 본관, 즉 현재의 개봉시까지 진군하게 됩니다. 자, 여기가 개봉시인데요. 중국식 발음으로는 카이펑이 됩니다. 황하가 이렇게 싹 흐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흐르고 있고 바로 황하 바로 밑에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익히 잘 아는 낙양이고 요 밑에가 허창이 되겠습니다. 삼국지에 많이 나오는 도시죠. 자, 이 개봉은 삼국지 시대 때는 조조의 영토였던 진류군에 속해 있었던 곳이죠. 조적이 아무튼 이렇게 와서 계속 깔짝깔짝 되니까 후조의 군주 성륵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죠. 그리고 이때 성륵은 서쪽의 유효랑 싸우고 있었고 또 북쪽에 선비족들도 많아서 남쪽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륵은 석호를 보냅니다. 결국 조적과 석호가 한판 붙는데 자, 여기서 조적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적은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다시 회남 쪽으로 물리게 되죠. 크게 패한 건 아니고 약간 패한 것 같아요. 그래도 조적은 포기하지 않고 북쪽으로 올라 계속 싸우게 됩니다. 한 번은 후조 성륵의 부하장수 도표와 싸우게 됩니다. 자, 이름이 도표입니다. 서로 이렇게 대치한 지가 40일이 넘었거든요. 이때 조적이 꾀를 냅니다. 포대, 우리 뭐 담는 포대 있죠? 그 포대에 흙을 채워가지고 마치 쌀 포대처럼 만들어서 이것을 진지 앞에 마구 쌓아 놓았거든요. 그런 후에 병사 몇 사람에게 가짜 쌀포대가 아니라 진짜 쌀포대 몇 개를 짊어지고 가게 하다가 길에서 쉬게 합니다. 자, 조적이 가짜 쌀포대들을 이렇게 막 쌓아놨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쌀포대들을 병사 한 몇 명으로 실어서 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도표 입장에서는 공격하죠. 단 하나의 쌀이라도 중요하니까 군량미를 쓰려면. 그러자 이 병사들은 쌀을 버리고 다시 진지로 도망가게 됩니다. 도표가 까보니까 진짜 쌀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쌓여있는 쌀도 진짜 쌀인 줄 알고 도표는 야, 조적이 저렇게 군량미가 많아? 이거 싸움 쉽지 않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기가 꺾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병사들이 먹을 수 있는 군량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면 그 군량 보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적이 이렇게 많은 군량미가 있구나라고 잘못 판단한 도표는 이제 기가 꺾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꾀를 낸 후에 조적은 후조의 군대의 보급선을 차단시키고 공격합니다. 그러자 도표는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자, 조적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옹구에 주둔하면서 계속 후조랑 싸우게 됩니다. 이 옹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개봉시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봉시에 소속돼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기현인데 조적은 이 기현에서 머물면서 계속 후조랑 치고받고 막 싸우거든요. 그러자 후조의 병사들과 백성 가운데 항복하고 귀부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후조의 땅이 점점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후조의 땅이었는데
조적이 치고 올라가서 계속 야금야금 빼앗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후조라는 나라가 갈족인 성륵이 다스리는 나라였지만 그 밑에 있는 백성들과 또 장수들은 대부분 또 한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족인 조적이 치고 올라오니까 여기 호응하는 사람들이 조적의 예상대로 실제로 많았던 겁니다. 조적은 군대에 있으면서 장졸들과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하고 자기 절제를 잘하고 힘써 베풀고 농업과 잠업을 권고하고 새로 귀부하는 사람, 즉 항복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비록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도 은혜와 예의로서 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수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이런 사람을 주군으로 모실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사람 마음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이라고 했는데 조적이 이런 것은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자, 조적의 이런 활약에 북적의 성륵은 매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륵이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지만 천하의 간웅이고 계략을 굉장히 잘 쓰거든요. 조적의 고향이 북쪽 탁군이잖아요. 거기에 조적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묘가 다 있거든요. 이것을 성륵이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그 묘를 아주 정성스럽게 관리합니다. 풀을 베는 벌초를 하는 거죠.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두어서 아주 정성스럽게 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적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공치사하는 거죠.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장군의 조상들의 묘를 잘 돌보고 있소. 우리 싸우지 말고 국경에서 평화롭게 무역이나 합시다. 성륵 입장에서는 지금은 북쪽, 서쪽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남쪽에서 조적이 치고 올라오니까 어쨌거나 조적을 진정시키고 그 진격을 멈추게 하려고 이런 계책을 쓰는 겁니다. 자, 이때 조적은 답장은 안 보냈지만 그래도 내심 감사한 마음은 있겠죠. 아시다시피 옛날 사람들은 부모, 조상들의 묘를 엄청 중시 여겼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사도 지내고 그러잖아요. 술도 휙휙 뿌리고. 아무튼 이 사건 이후에 조적의 부하 중 한 사람이 조적을 배신하고 성륵에게 항복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자 성륵이 그 장수에게 오냐 어서 잘 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목을 베고 그 목을 조적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을 배신한 사람은 나의 원수이기도 하오. 장군도 불충한 신하를 싫어하겠지만 나 또한 그렇소. 그러자 조적의 마음이 확 풀리게 됩니다. 원래 조적은 북쪽 땅을 오랑캐들에게 빼앗긴 것에 분노를 품고 있었고 또 오랑캐를 쳐부수는 것을 필생의 대업으로 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남을 평정하고 중원도 어느 정도 평정했는데 성륵이 저렇게 나오니까 그 격렬했던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성륵이 저렇게 하니까 마음이 약해진 거죠. 결국 조적은 후조의 병사나 백성들이 항복해와도 더 이상 받아주지 않게 됩니다. 조적은 국경선만 유지한 채 더 이상 강력하게 북벌을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 대목은 참 아쉽죠. 결국 성륵의 꾀가 조적의 공격을 무디게 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때 동진의 황제 사마해가 이 대연이라는 인물을 정서장군 도덕사연예병옹기 육주제군사로 삼습니다. 관직명이 참 길죠. 자, 일단 장군 관직은 정서장군인데 여기 보면 도독으로 삼거든요. 자, 도독은 뭡니까? 군대를 거느리는 책임자잖아요. 아, 근데 여기 보면 사주, 연주, 예주, 병주, 옹주, 기주 이 6개의 육주, 즉 6개의 주의 모든 군대를 다스리는 도독으로 삼은 겁니다. 이 제가 모든 제자잖아요. 어마어마한 권한을 이 대연이라는 인물에게 줘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6개의 주는 동진이 다스리고 있지 않은 대부분 그 북쪽의 성륵이나 관중의 유효가 다스리는 땅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직함입니다. 그러나 그 무게감은 있겠죠. 아무튼 이에 조적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조적은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정부의 지원도 별로 없이 혼자서 북벌에서 해남과 중원을 회복하는 큰 공을 세웠거든요. 근데 남방에서 이름만 쬐끔 있는 검증도 안 된 대연이란 사람을 자기 상관으로 떡하니 앉히니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겁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누구라도 이 상황이 되면 마음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동진의 땅이었던 흥주, 광주, 양주, 교주 등 남방의 모든 군사권을 가지고 있던 이 왕돈과 조정의 중신인 유해가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왕돈이 군대를 일으키고 막 그러거든요. 자, 이렇게 돌아가는 나라 꼬라지가 엉망인 겁니다. 그래서 조적은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큰일을 완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충격을 받아 병이 생깁니다. 결국 이로 인해 죽게 되고요. 이때 나이가 56세였습니다. 짧았지만 나름 강렬한 공적을 세웠는데 참 허무하게 죽어버렸죠. 자, 그 다음으로 볼 사람은 아까 남방의 모든 군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던 왕돈입니다. 자, 이 왕돈은 조족과는 반대로 역모를 자주 꾀하는 역적질이 특기인 사람입니다. 자, 특기가 군대로 황제를 압박하는 게 특기입니다. 황제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행동하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무시하면서 압박을 하는 거죠. 성격은 아주 잔인하고 패악무도합니다. 그리고 특징은 동진의 군벌인데 그 군벌의 전통의 첫 번째입니다. 동진은 군벌이 계속해서 연이어 등장해서 군권을 장악하고 이제 권력을 남용하는 이런 전통 아닌 전통이 있거든요. 그 전통적인 군벌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왕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돈이 그런 시범을 보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왕돈은 동진의 황제 사마해가 강남으로 내려올 때 사촌동생 왕도와 함께 같이 내려옵니다. 사촌동생 왕도는 사마해의 오른팔로서 사마해가 남방 귀족과 백성들에게 군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헌신한 명재상입니다. 춘추시대 명재상, 관중과 같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왕도는 이렇게 나름 충신인데 사촌형인 왕도는 그렇지 못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주, 형주, 교주, 광주 등 6개 주 군사권을 가진 대장군이 됩니다. 남쪽 지방의 모든 군권을 부여받았죠. 사람이 이렇게 큰 힘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자꾸 딴 마음이 생기죠. 조정에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정치를 하면 막 갈아엎고 싶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눈치챈 또 다른 사촌동생 왕릉이 간언을 합니다. 형, 딴 마음 품지 말고 충성이나 바치세요, 충성. 그러자 왕도는 왕릉의 부하장수 한 명을 꼬드겨서 이 사촌동생 왕릉을 암살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암살했냐면 연회를 베푸는 자리에서 왕돈의 꿰매 빠진 이 부하장수가 칼춤을 선보이겠다고 합니다. 이 칼춤 막 칼로 막 춤추는 거죠. 우리 사극에서 많이 보잖아요. 걸핏하면 연회 자리에서 칼춤 추고 막 그러잖아요. 왕릉이 허락을 합니다. 근데 이 장수가 칼춤을 추면서 자꾸 왕릉에게 다가갑니다. 칼이 위험하잖아요. 적당한 간격을 두고 칼춤을 춰야 되는데 칼을 휘두르면서 계속 왕릉 앞에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상함을 눈치챈 왕릉이 마구 소리칩니다. 다가오지 마! 막 그랬겠죠. 그런데도 이 장수는 멈추지 않고 왕릉에게 다가가서 그 자리에서 칼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왕도는 이 장수를 사촌동생을 죽인 놈이라고 하면서 또 처형시켜버립니다. 토사구팽한 거죠. 왕돈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때 중앙조정에서는 왕돈의 사촌동생 명재상인 왕도 외에도 유해라는 인물이 사마해의 측근으로 있었거든요. 유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해가 법을 집행하는 직책에 있었는데 워낙 엄격해서 다른 신하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처벌을 하는 겁니다. 왕도는 이것을 명분으로 삼아 군대를 일으켜 반역을 하려고 합니다. 무창에서 군대를 일으킵니다. 무창이 어디냐면요. 여기 지도 보시면 여기가 무창입니다. 자, 장강이 이렇게 쭉 흐르잖아요. 흘러서 무창 위로 흐릅니다. 다시 이렇게 내려가서 지금의 사천성 지방으로 흘러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이것이 무창인데 중국식 발음으로는 우한이 되죠. 여러분 우한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우한 코로나. 몇 년 전까지 우리를 떨게 만들었던 그 코로나 발생 지역. 최초로 코로나가 발생한 지역이 바로 우한, 즉 왕돈이 군대를 일으켰던 바로 이 무창이 됩니다.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은 도시죠. 이때가 322년입니다. 한편 무창에서 왕돈이 군대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조정의 관리들이 황제 사마해에게 도성 안에 있는 왕돈의 친족들을 전부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마해는 듣지 않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왕돈의 사촌동생이자 명재상 왕도가 사촌동생을 비롯한 종족 20여 명을 이끌고 매일 아침 궁궐에 나아가 땅에 머리를 박으면서 황상폐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머리 박는 거죠, 이렇게. 자기 사촌형의 반란 때문에 자기 종족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머리 박고 이제 사죄하는 겁니다. 결국 사마해는 맨발로 나아가서 왕도의 손을 잡고 그대에게 바야흐로 정치를 맡기는데 이 무슨 말이요 하면서 용서를 해줍니다. 사마해가 왕도에 대한 신임은 깊었거든요. 결국 황제 사마해는 왕돈과 원수가 된
유해와 조엽에게 군대를 주어 왕돈과 싸우게 합니다. 자, 왕돈과 유해, 조엽이 군대를 모아서 이 석두에서 한판 붙게 됩니다. 자, 여기가 현재 석두거든요.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 빨간 점이 쳐져 있는 여기가 석두입니다. 자, 여기 성을 쌓았기 때문에 석두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남경시에 다 해당이 되는 곳입니다. 자, 왕돈이 서쪽에서 장강을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석도에 도착해서 여기서 한판 붙는 거죠. 근데 이 싸움에서 왕돈이 유해와 조협이 이끄는 황제군을 격파합니다. 그러자 유해와 조협이 현재의 남경이자 당시 수도인 건강성으로 도망갑니다. 건강성이 여기 있었거든요. 이렇게 싹 도망가는 거죠. 건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원래 여기가 삼국지 시대 초반에는 말릉이라고 불렸습니다. 말릉. 근데 나중에 오나라 성군이 이곳을 건업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건업. 그래서 건업으로 불리다가 동진 때 사마해가 이것을 건강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 업이란 이름이 서진의 황제 사마업과 이름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업을 황제 이름 함부로 쓸 수 없으니까 업자를 빼고 강자를 붙입니다. 이 강자가 건강하다, 편안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이 수도가 지속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유해와 조엽이 이 건강성 안으로 들어가서 사마해를 만납니다. 이때 사마해는 이 두 사람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엽은 이런 말을 하죠. 신은 마땅히 죽음으로써 폐하를 지켜드릴 것이고 감히 두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사마해는 사태가 급박하니 빨리 도망치라고 합니다. 왜냐면 왕돈의 성깔을 아는 거죠. 이 왕돈이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어가지고 성격이 아주 괴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숨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조엽은 말을 타고 도망가는데 조엽이 나이가 많아서 말을 잘 못 탔다고 해요. 어떤 사람에게 살해되고 그 목이 베어져 왕돈에게로 보내집니다. 자, 유해는 어떻게 됐느냐? 유해는 후조 성록에게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성록에게 등용되어서 신하로서 살게 됩니다. 싸움에서 이긴 왕돈은 건강성에 들어와서 황제를 아련하지도 않고 군대를 풀어서 약탈을 자행합니다. 황제를 완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이쯤에 국보를 지내가던 조족도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조족 아까 죽었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가 이 시점에 해당합니다. 그러자 성록이 다시 남진하여 동진의 영토를 막 공격하죠. 이에 동진은 조족이 수복했던 땅들을 다시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회복한 땅인데 이것을 이렇게 쉽게 내주다니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 또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이 이렇게 흘러가자 사마해는 결국 걱정하고 분하여 병이 들고 죽게 됩니다. 반란군도 다스리지 못하고 모욕당한 데다가 쪽에서 성록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근심한 거죠. 사마해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사람이 그의 아들 사마소입니다. 사마소. 이 사마소라는 이름이 삼국지에 나오는 바로 그 사마소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인물이죠. 사마소가 동진의 명제입니다. 명황제란 뜻이죠. 명황제. 그래서 명제가 됩니다. 이 명제는 나름 괜찮은 군주입니다. 결코 왕돈이 만만하게 볼 황제가 아닌데 왕돈은 또다시 반역을 도모합니다. 자신의 책사이자 오른팔인 전봉과 밀담을 나누면서 반역을 꾀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전봉이 있습니다. 다시 반역을 모의하는 왕돈. 그런데 이때 왕돈이 자기 조카 왕윤지와 함께 있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왕윤지? 그래서 왕윤지가 술을 마시고 자려고 누웠거든요. 근데 왕돈은 이 왕윤지가 진짜 자는 줄 알고 전봉과 함께 반란 이야기를 이 속닥속닥 나누게 됩니다. 옆방에서 이렇게 소리 듣고 있던 왕윤지는 거짓으로 술 취한 채 구토를 합니다. 이제 오바이트를 하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삼촌 왕돈의 성격을 아는 거죠. 왕돈이 전봉과 반란 모의를 다 끝내고 혹시나 해서 촛불을 켜고 옆방에 가봅니다. 가보서 이렇게 쓱 살펴보니까 왕윤지가 이 술에 취한 채 오바이트하고 자고 있거든요. 구토물이 막 침대 주위에 흩어져 있는 거죠. 더럽게. 그것을 본 왕돈은 안심합니다. 아, 조카가 술 취하고 오바이트하고 그냥 뻗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왕돈은 자러 가거든요. 왕윤지는 왕돈이 자기 방에서 나가자 미나케 건강으로 달려가서 왕돈의 모의를 죄다 일러 바칩니다. 대단한 기질을 발휘한 겁니다. 그리고 또 온교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 사람 온교가 왕돈 옆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황제인 명제가 이 온교를 중소령으로 임명해서 조정으로 불러들이려고 했습니다.
자, 중서령입니다. 이 중서령은 황제와 같이 국가 정책을 위반하고 모의하는 가장 핵심적인 직위입니다. 엄청난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자 왕도는 이 옹교가 중서령에 임명되어 수도 건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때부터 옹교는 부지런히 왕돈을 섬기면서 존경하는 척을 합니다. 척하는 거죠. 왕돈을 방심시키려는 속셈이죠. 그리고 왕돈의 책사이자 오른팔인 전봉에게도 엄청 잘해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전봉의 칭찬을 엄청 하고 다닙니다. 전봉 저 사람 참 괜찮아. 능력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죠. 전봉 입장에서는 평소 명성이 자자한 옹교가 자기를 칭찬해 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때 수도인 건강의 치안 책임자를 새로 임명해야 되는데 이 직책이 또 중요한 직책이거든요. 전봉이 이 직책에 옹교를 추천합니다. 그러자 왕돈도 황제에게 표문을 올리고 옹교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송별회를 하는데 여기서 옹교가 거짓으로 술 취한 척하면서 술을 안 마시는 전봉의 머리를 냅다 쳐서 모자를 떨어뜨립니다. 전봉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옹교가 난데없이 머리를 탁 치니까 이 모자가 팍 떨어지는 겁니다. 땅에. 황당하죠? 옹교를 싹 쳐다봅니다. 쳐다보는데 옹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왜 내가 따라주는 술 안 마셔? 죽고 싶어?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완전 꼬장 부리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도 이렇게 술주정 심한 어르신들 참 많았었는데 이것을 본 왕도는 옹교가 술 취해서 실수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화해시키죠. 야, 두 사람 손잡아. 왜 그래 왜 그래. 서로 화해하고 잘 지내.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옹교와 왕돈이 작별 인사를 하는데 옹교는 헤어지기 싫은 것처럼 눈물을 흘리고 손을 잡고 막 연기를 합니다. 지금 떠나면 우리가 언제 보나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자 왕돈은 옹교가 진짜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게 됩니다. 아, 얘는 진짜 나를 좋아해서 나에게 충성을 바치는 친구구나. 이렇게 오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옹교가 떠나가자 전봉이 왕돈에게 살짝 말합니다. 속닥속닥 이야기하는 겁니다. 옹교는 아직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왕돈은 전봉이 옹교한테 머리 맞은 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험담한다고 생각하고 책망을 합니다. 비록 옹교가 술에 취해 작은 실수를 했지만 그대는 어찌 이렇게 바로 참소를 한단 말이요? 하면서 옹교를 감싸죠. 그러나 이 모든 게 전부 옹교의 책략입니다. 속임수죠. 머리가 되게 잘 돌아가는 친구입니다. 왜냐면 옹교는 혹시나 전봉이 마음이 바뀌어서 왕돈을 설득해 치안 책임자로 임명되어 가는 자기 자신을 반대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이런 책략을 쓴 거죠. 결국 옹교는 건강에 도착하자마자 왕돈의 반역 모의를 다 아뢰고 철저히 대비시키고 여러 신하들과 왕돈을 토벌할 책략을 만듭니다. 이에 왕돈은 옹교에게 속은 것을 알고 대노합니다.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내 이놈을 산채로 잡아서 혀를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이제 악이 받친 거죠. 그러나 이때 왕돈이 병이 들어 몸 상태가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비서인 곽박에게 점을 치게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출정할 때 항상 점을 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점을 친 곽박이 반란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하죠. 평소 왕돈은 곽박이 조정 신하들하고 내통한다고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반란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의심쩍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점을 쳐서 나의 수명이 얼마인가 살펴보시오. 그러자 곽박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점괘를 생각해보건대 공께서 반란을 일으키면 곧 죽을 것이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으면 수명은 길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돈은 곽박이 자신의 계획에 반대한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죠. 그대의 수명은 얼마요? 라고 언성을 높입니다. 이 말을 들은 곽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목숨은 오늘로 다합니다. 결국 왕돈은 분노하면서 곽박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참 진짜 이게 무지막지한 인간이죠. 자, 왕돈의 몸이 아픈 걸 알고 있는 친형인 왕함이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돈은 자신의 친형 왕함을 총대장으로 삼아 간신 옹교를 주살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출정시킵니다. 또다시 군대를 이끌고 건강성을 치러 가는 거죠. 그런데 아까 황제인 명제가 만만치 않은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명제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의 보좌를 받으면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전합니다. 이렇게 되면 군대의 사기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양측 군대는 건강, 지금의 남경 서쪽에 흐르는 진회하에서 붙게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장강이 흐르잖아요. 이 장강의 지류, 여기 밑으로 이렇게 흐르는 게 진회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남경이 되는 거죠. 오늘날 남경. 그 당시 건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강가에서 붙게 되는데 이것을 큰 지도로 보면 진회하가 흐르죠. 여기 건강성이 있고 여기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황제군이 왕돈의 군대를 크게 깨뜨립니다. 결국 총대장이었던 왕돈의 형 왕함은 주랭랑을 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돈은 충격과 분노 속에 외칩니다. 나의 형님은 늙은 노비와 같다. 우리 집안과 세상 일도 다 끝났다. 이렇게 외치면서 죽게 됩니다. 그 후 결국 왕돈의 시체는 부관 참시당합니다. 무덤 안에 안치되어 있던 왕돈의 시신을 끌어내죠. 이렇게 끌어내서 그 시체를 무릎을 딱 꿇려 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로 목을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등롱망촉이라는 고사가 있듯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죠.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가만히만 있어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괜히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말이죠. 아무튼 동진은 초기부터 이렇게 갖가지 일들이 많게 되고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이 동진도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100년 이상 나라가 지속됩니다. 이것은 동진의 능력 있는 충신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 옹교도 그런 인물이고요. 다음 시간에도 그런 충신들의 활약을 소개하면서 동진이 의외로 단단한 나라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